불침 항모를 손에 넣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만인 거예요. 해군기지 갖다 놓고 거기다가 공군기지 갖다 놓고 그러면 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 대한민국 다 중국한테 가서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국의 첨단 제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삶은 어떠냐?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성장률은 5% 뭐 이렇게 될 수 있어도 실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후퇴. 교수님 지난번에 모셨는데 지난번에 지정학적이랑 국제정세 관련 영상이 거의 한 200만 명 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네, 영광이죠. 뭐. 그 2탄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024년 8월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현재는 어떤 상황까지 와 있고 언제쯤 어떻게 이제 끝날까요? 트럼프는 내가 이제 집권하면 끝낸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이미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만약에 안 끝내면 바로 뭐 하루 만에 끝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서로 지금 소강 상태이죠. 서로. 그리고 양쪽 다 지쳐 있는 상태고요. 러시아도 지쳤고 우크라이나는 뭐 더욱더 지쳤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나라 사이만 가지고는 끝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구하는 게 서로 너무 다르고 네. 그리고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뭐 그렇게 무섭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어떠냐면 푸틴은 너희들이 이것만 받아들이면 내가 전쟁 그만두겠다 하는 게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지방, 돈바스 지방 그리고 크림반도 거기를 그냥 인정해라. 그걸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라.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네네. 네. 그게 푸틴의 요구이고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원래 국경 너머로 철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럴 수 없어요? 러시아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럼 완전히 패배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둘이 조건이 맞질 않아요. 예, 그럼 계속 전쟁하겠네요. 예, 계속 전쟁을 하는데 미국 대선이 사실은 끝나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욱박질러서라도 이걸 끝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즉 우크라이나 쪽을 욱박질러서 야, 너 이거 휴전 조건 또는 종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너희들 지원하지 않겠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력이 러시아 쪽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군사 원조 또 경제 원조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거둬들이겠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 조건을 그냥 들어줘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 말은 안 해요, 트럼프도. 내가 무조건 끝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끝내겠다는지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뭐 어떻게 끝나겠다는 거냐 말 좀 해봐 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말을 안 해요. 근데 너무 분명한 거죠, 뭐 그거는.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지 않고 이제 바이든 쪽에 바이든의 후임인 해리스가 된다면 바이든하고 비슷하게 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쩌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러시아가 지금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무기 공장들 이걸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워낙 잘 싸우기 때문에 뜻밖의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워낙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도 허덕허덕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오죽하면 북한의 김정은한테 가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얼마나 급하면. 그렇죠. 미사일이랑 탄두 포 같은 걸 받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152mm 포탄 뭐 수백만 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러겠냐. 근데 그중에 상당수가 불발이 되는 게 많다는데 진짜인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터진 포탄도 있고 안 터진 포탄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보면 불량품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그 북한에 계시다가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무기라고 하는 게 너무 형편없다.
핵무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최근에 만들어서. 그 뭐 맞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근데 뭐 70년대, 80년대 이때 만들어 놓은 그 무기들이라고 하는 게 다 무기고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 무기고가 에어컨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 그 습기라든가 열기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다 엉망이 됐을 거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들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형편없는 무기일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푸틴이 김정은을 가서 만나고 그래서 뭐 좀 잘해보자. 우리한테 뭐 좀 도와줘. 뭐 이랬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과 이 서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좀 지금보다 더욱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경제 원조를 늘리게 된다면 러시아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가 좀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과 대만 이슈, 양안 이슈가 있는데 대만을 점령하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거잖아요. 결국엔 영토, 이제 해안 쪽으로 나가는 그런 영토를 얻으려고 하는 거랑 하나가 반도체일 텐데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하려는 기미가 있으면 뭐 TSMC 공장을 폭파시킨다. 뭐 대만인지 미국에서인지 뭐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안 넘어가게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진짜 대만이 점령이 된 반도체 기술을 가질 수 있긴 한가요?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없앨 수는 있겠죠. 대만에 있는 TSMC를 없앨 수 있는 거겠죠. 예, 대만에 있는 TSMC 공장을 없앨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마 다 나갈 거다. 그러니까 TSMC와 그 서플라이 체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다 일본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어디론가 한국으로 오든 어디론가는 다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그건 너무나 전쟁이 뻔한 일어나면 거죠. 그 사이에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어떻게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핵심 인력들이. 예,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봉쇄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무력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만 둘레를 삥 둘러싸고 봉쇄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마 미국이 뚫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예, 그리고 대만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그걸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중국이 내심 탐내고 있는 것은 그 EUV 장비라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DUV 장비하고 EUV 장비하고 이게 첨단 장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DUV 장비는 이 나노로 따지면 한 15나노, 20나노 그 이상인 겁니다. 그 이전 세대. 그거를 만드는데 DUV가 쓰이고 10나노 이하, 그러니까 최첨단 제품들을 만드는 데는 EUV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그걸 취득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놓은 거는 EUV 장비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중국이 10나노 이하의 7나노, 5나노 이런 걸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거죠. 만들긴 만드는데 엄청나게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예요. 옛날 장비를 가지고 써서 그걸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EUV 장비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TSMC는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ASML이라고 하는 EUV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그 기업과 대만 또 미국이 무슨 장치를 해놨냐면 원격으로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나거나 어떻게 됐든 간에 그 EUV가 중국으로 넘어갈 상황이 되면 다 무력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거를. 원격으로.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쇳덩어리는 있지만 작동을 안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장치를 다 마련해 놨거든요. 정말 가질 수는 없는데 없앨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대만으로부터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런데 이걸 무력화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 기간 동안에 TSMC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의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게. 그렇죠. 미국의 예를 들어서 그 AMD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데 또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가 반도체를 다 어디서 만드냐? 다 TSMC에서 만들거든요. 반도체가 필요한 국가들은 다 피해를 받겠죠. 그렇죠. 그건 이 서방 세계, 그러니까 반중국 진영의 나라들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지탄을 받겠네요. 네. 아무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대만 이슈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태평양으로의 진출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중국이 한반도에 진출한다, 육지로 한반도로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그럴 때 어디를 먹겠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청진 쪽이에요. 남한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동해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태평양 진출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태평양 진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다 막혀 있으니까. 중국 앞바다가 남한에 의해서 또 일본에 의해서 대만에 의해서 필리핀에 의해서 쫙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매우 불편한 거죠. 그런데 대만을 자기 손에 넣게 되면 그 2차 대전 이후에 나왔던 그 용어로는 불침 항모를 손에 넣는 셈이 되는 겁니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그게 바로 대만인 거예요. 거기다가 해군기지 갖다 놓고 거기다가 공군기지 갖다 놓고 그러면 이 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사실은 중국한테 가서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은 너무 멀잖아요. 미국은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거고 중국은 바로 앞에 있는 거고 그러면 어느 쪽하고 가서 잘 지내야 되느냐? 이건 너무나 뻔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게 타이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태평양의 문제다. 그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하반기는 지금도 세계가 대한민국 키 방산에 열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인기 있는 무기는 뭐고 방위산업 주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요 며칠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30만 원도 돌파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방위산업도 한국의 주가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까요? 관련돼서 같이. 저는 뭐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방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돈이 안 남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네, 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중화학 투자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중화학 업종들을 대기업들한테 다 맡겼잖아요. 대우는 뭐 해라, 삼성은 뭐 해라, LG는 그 당시에는 럭키금성이었습니다만은 거기는 뭐 해라 하고 다 중화학 분야를 맡기면서 플러스 거기에다가 뭘 같이 맡겼냐면 방위산업체를 같이 맡긴 거예요. 무기 국산화도 같이 해라 라고 하나씩 다 맡긴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돈이 안 남는 사업인 거죠. 왜냐하면 원가 플러스 최소한의 이윤만 보장하는 거고 내수산업이었으니까. 예, 내수산업이고 그 전부 국방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에 성공을 하면 원가 플러스 뭐 3, 4%인데 실패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개발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믿지는 장사인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맡기니까 한 거고 국가를 위해서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남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돈이 남는 사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외국에다가 수출할 때는 원가 플러스 뭐 몇 퍼센트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격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어. 국제 가격으로 하는 거야. 또는 뭐 국제 가격에서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 해줄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남아요. 왜? 원가가 싸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들어내는 무기보다 우리의 원가가 현저하게 싼 거죠.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러고도 돈이 남아. 그래서 방산이 이제 돈이 남는 사업이 된 겁니다. 예. 그럼 왜 한국이 지금 와서 이렇게 장사를 잘하게 됐느냐? 가성비인가요? 아닙니다. 가성비도 분명히 있죠. 근데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그들이 원하는 날짜에. 예, 그들이 원하는 날짜에. 다른 나라의 방산업체들, 예를 들어 미국의 그 프라임이라고 하는 뭐 락히드 마틴이라든가 뭐 보잉이라든가 이런 데들, 또 그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가 뭐 이런 데, 스웨덴에도 이 방산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데들은 다 지금 풀 부킹이에요. 꽉 차서 지금 주문을 하면 한 3년 또는 5년 후에 될까 말까 뭐 이런 식의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몇 달 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한국은. 뭐 그게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그거다 아마 국가 기밀이고 막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당장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입니다. 갑자기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급해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전쟁들이 계속 터지니까. 전쟁들이 계속 터지니까. 그런데 3년 후에 무기를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지금 당장 국방력을 강화를 해야 전쟁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걸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무기는 왜 잘 안 사느냐? 왜 한국 무기를 사느냐? 불량? 아니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 중국은 러시아 편이잖아요. 중국이 만드는 무기도 러시아 표준이에요. 러시아제 무기는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디 무기를 쓰느냐? 미국 표준, 나토 표준이 같은 표준이거든요. 미국과 서유럽. 근데 대한민국은 그 표준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물론 90년대에 러시아 기술이 상당히 들어오긴 했죠. 한국 무기에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 표준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동유럽 국가들, 네. 또 필리핀, 또 동남아 국가 이런 나라들에서는 아 중국 무기 싫은데? 그러면 어디냐? 그러면 대한민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이 지금 대박이 난 거죠. 근데 한국 방산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재래식 무기들이에요. 현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첨단 무기들은 뭐냐면 다 무인 무기들입니다. 사람이 없이 그러니까 드론이라든가 또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고서 뭔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잘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사람이 직접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구식 무기인 거죠. 현대에 최근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기술이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옛날 것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실리콘밸리라든가 또 우크라이나의 그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 첨단 무기들 그런 쪽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약점이죠. 우리의 한계다. 네. 최근에 기사를 보면 대통령 청사 앞에도 북한의 오모풍선이 떨어졌다라는 걸 봤었는데 네. 그런 것들 오모풍선 여전히 계속 보내고 있는 이유랑 대한민국 북한 전쟁 가능성 지금 이제 2024년 8월에는 좀 어떤가요? 풍선을 왜 보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보낼까? 이거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디를 읽어보니까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을 그거를 풍선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부르지를 못하고 무슨 오물 뭐 이렇게 부른대요, 네. 북한에서. 네. 그래서 그 반대로 또 오물을 보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들도 하고 그러는데. 하긴 우리는 우리가 보내는 거는 잘 모를 테니까 보내는 사람 우리가 말고는. 보내는 것의 내용을 말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생필품을 보내고 달러를 보내고 거기다가 플러스 김일성 백두혈통의 가계도를 보낸대요. 네.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진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림으로 만들어서 김정은의 가계도, 혈통도를 보내는데 네.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라네요. 왜냐, 김정은이 백두혈통의 정통이 아닌 거예요. 자기 엄마는 제1교포, 그러니까 일본 출신인 것이고 뭐 다 이래서 이게 정통이 아니래요. 또 네. 그게 치명적이라는데. 네. 뭐 잘 믿을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보내는 풍선의 내용을 말할 수 없고 그거를 뭐 이상한 이름들로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래서 오물을 보낸다 그러는데 뭐 그 자세한 내막이야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김정은이 북한이 일부러 전면전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테니까 그거는. 전면전을 일으키려면 핵을 쓸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왜?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게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남한하고 싸워서 상대가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이건 무기도 상대가 안 되고 사람들의 체력도 상대가 안 되고 키부터 벌써 네. 한국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한 30cm 차이 나고 막 거의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전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핵을 써야 될 텐데 핵을 쓰게 되면 자기들도 핵을 얻어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미국한테. 예, 그거는 미국도 핵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핵을 쓰면 핵을 맞겠죠. 예.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네. 그렇게는 제정신이라면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런데 저는 국지도발은 얼마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는 계속 기본적으로, 예, 인센티브가 있어요. 국지도발을 하면 자기가 이익이에요. 대한민국은 손해를 보고 자기는 이익을 보는 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원점 타격입니다. 또는 대응 사격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게 이름은 굉장히 멋지지만 그게 뭐냐? 대포를 쏜 데를 우리가 그 대포 원점을 타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 황해도 어디에서 대포를 쐈다. 연평도에다가 또는 황해도 어디에서 서울에다가 대포를 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타격하는 거냐? 바로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원점 타격이 어디냐? 그 대포 쏜 데예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뭐 한 대 얻어맞으면 어때? 그쵸. 대포 쏜 데 한 대 얻어맞으면 어때요? 거기 어차피 사람도 별로 없을 테고. 예, 거기 뭐 군인 몇 명 죽으면 어때? 자기만 안 맞으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반격을 제대로 하려면 평양을 타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원점 타격이 아닌 거죠. 전면전 가는 거니까. 그건 전면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하고 싶더라도 못해요. 못하죠. 예, 왜냐하면 미국이 막을 테니까. 미국이 그렇게 못하게 막을 테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국지전을 일으키면 뭐 일으키는 쪽이 이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던 게 뭐 해봐야 평양은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권력이양 같은 걸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전쟁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거죠. 혹시나 언젠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북아시아 세계는 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한국에 필요한 거는 뭘까요? 뭐 혹자는 미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우리도 핵을 무조건 가져야 한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는 전면전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근데 전면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세계대전이 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거냐. 푸틴이 분명히 개입한다 여기에. 푸틴이 개입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 거냐. 중국은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반도를 러시아 땅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미국은 한반도를 미국 땅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푸틴은 한반도를 러시아 땅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중국은 그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땅에서 뭐 세계의 열강들이 그야말로 영토를 놓고 각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럼 뭐 일본도 들어오고 대한민국도 들어가고 뭐 세계 대전이 되겠죠. 그러면 타이완에서도 터질 거고 남중국해에서도 터질 거고 이 동아시아 전체가 다 야단 법석이 나고 그러면 아마 나토 이쪽 동유럽 중부유럽 이쪽에서도 뭐 들썩들썩 거릴 거고 근데 저는 뭐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중국도 원하지 않고 김정은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푸틴은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푸틴은 인센티브가 있어요. 네. 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예. 우리 둘이 문제니까. 그렇죠. 예. 자, 한국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글로벌 원전 시장 상황과 최근에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 굉장히 큰 금액이었던 뭐 20 몇 조였던 걸로 24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그거는 다 지금 입찰서에 들어가 있는 거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 네, 그거는 내년 초에 최종 계약이 확정이 되면 네, 그러면 그때 드러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신에 나오는 그런 값들을 보면 한 80억 달러 정도 아니냐 이게 한 기에 80억 달러 12조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기를 수주를 하면 그럼 한 24조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체코 원전 수주가 뜻하는 건 좀 뭘까요? 이거는 방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체코가 원자력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전체 발전량 중에 거의 한 40%가 원전이에요. 이미 그 원전은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기존의 원전은. 그거 다 러시아제예요. 그러니까 구소련제의 기술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들어와서 새로운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걸로 대개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소련 기술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로사톰이라고 하는 데가 들어와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고 그런데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가서 점령을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코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우리나라를 점령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재작년인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체코의 무기고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폭발 사건이 러시아의 첩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조사의 결과 드러나게 됐고 그러면서 체코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됐고 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단교 수준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배제가 된 거예요. 배제가 됐고 그 러시아 편을 드는 중국도 배제를 시켜버린 거고.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에서 원전 면에서 최강 국가들입니다. 가장 빨리 만들고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싸게 만들고 하는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그 나라가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원전을 하게 된 거예요. 체코가. 그러면 누구한테 그걸 발주를 해야 되느냐? 러시아, 중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원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 그게 어디냐? 그게 대한민국이죠. 이건 방산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죠. 그게 프랑스였던 겁니다. 이 전체주의 국가 진영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한 거고 이들이 사실은 세계 전체로 보면 최강의 국가들인데 근데 이 자유진영의 국가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최강이 대한민국 그리고 양쪽으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비싸요. 원전 건설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한 5년 내지 7년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것을 이들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막 13년도 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도 완성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탈락을 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선협상 대상자인 거죠. 최종 계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도 계속해서 체코한테 약간 위협도 하고 뭐 계속 자기들이 이 사업을 따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프랑스가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 왜냐하면 원전하면 어느 나라냐? 그건 프랑스다. 왜냐하면 전체 발전량에 많을 때는 한 80%까지 원전 발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원전 국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별로 듣도 보도 못한 말하자면 저 동아시아에 한국한테 이 일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야, 유럽에서 원전하면 프랑스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체코하고 프랑스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 한국은 차후에 다른 나라의 원전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네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 르네상스예요. 다시 원전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제 원전 문을 닫는 분위기였어요. 그 우리나라도 탈원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쭉 계속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게 1979년 미국에서 스리마일 섬 사고가 터졌고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가 우크라이나에서 터졌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그 탈핵 뭐 이런 쪽으로 쭉 진행돼 왔었는데 이게 큰 두 가지의 계기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는 뭐냐면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가스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석유값, 가스값. 왜냐하면 러시아산 이 화석 연료를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수입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딱 경제 제재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연료값이 올라가잖아요. 그 발전 단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가스 발전, 뭐 이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이 다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이 한동안 신재생 에너지 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발전 이런 것들 가지고 대체를 하겠다 하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다 노력을 많이 들였는데 그걸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전체 발전량의 20%를 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20%를 넘기기 어려워. 왜냐하면 너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는 이게
간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잘 나면 발전이 되고 해가 안 나면 발전이 안 되고 바람이 안 불면 또 발전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전기의 공급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양의 축전, 전기 비축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오염인 거죠. 그 배터리, 어마어마한 배터리. 그래서 그래도 원전만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원전을 키우기 위한 법률들을 만들었고, 예.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배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원전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 중국을 빼고는 대한민국인 거죠, 현재로서는. 이게 무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이쪽으로 쭉 잘 나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굉장히 높죠. 특히 유럽 국가들, 이 동유럽 국가들이 뭐 계속해서 지금 원전을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원전을 늘리고 있고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거대한 원전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건설을 못 해요. 그동안 너무 안 해서 인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원전을 건설하려면 사실은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한국에게 원전 건설을 맡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미국의 국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자유무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이 기술을 가진 원전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시공 능력을 결합하면 훨씬 더 짧은 기간에 경제적인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거죠. 저 이번에 좀 한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삼성은 엔비디아의 그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한테 어쨌든 밀렸잖아요. 예. 왜 밀리게 되었고 앞으로는 좀 뭐 가능성이 없을까? 저는 삼성이 운이 없어서 밀렸다고 보는데요. 네. 그리고 SK가 운이 좋아서 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HBM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개발한 데는 AMD예요. 지금 엔비디아의 경쟁업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보다는 실력이 좀 덜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게임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었던 거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근데 게임을 많이 돌리다 보면 이게 열이 올라가니까 컴퓨터가 뜨거워지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열을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AMD가 먼저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들이 문제니까 D램을 좀 이렇게 쌓아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리고 메모리가 늘 병목 현상이 있으니까 이거를 쌓아보자. 라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AMD가 냈고 그거를 메모리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누가 할래? 근데 SK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삼성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HBM을 만들었어요. AMD의 아이디어였던 것이죠. 그런데 AMD가 이걸 해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별로 가성비가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AMD가 이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HBM을 AMD가 더 이상 안 만드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삼성은 이거 돈 안 되네 하고 안 한 거죠. 이거를 이제 하다가 SK는 그래도 계속 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뭐가 터졌냐면 챗GPT가 터져 나온 겁니다. 전혀 뜻밖의 AI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건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돈이 벌리는 분야이네, 산업이네 이렇게 된 거고 그것을 딱 기회를 잡은 데가 엔비디아인 거고 그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HBM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SK가 뜨게 된 거죠. 삼성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챗GPT 이렇게 뜰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뭐 아무도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챗GPT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또 챗GPT에다가 투자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몰랐던 거예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엄청 냈잖아 거기다가. 그들도 그렇게 성공하리라고 하는 건 스스로 몰랐던 거죠. 그런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성공을 하니까 뭐 그와 관련된 반도체들을 만드는 데들이 뜨게 된 거예요. 그게 엔비디아가 뜬 거고 SK 하이닉스가 뜬 거고 삼성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밀리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삼성전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삼성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아서 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업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빡세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옛날 별로 같진 그런 않죠. 옛날 같지 않지요. 그 TSMC하고 삼성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반도체 기업들하고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대만 노동자들은 아직도 빡세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있단 말이죠. 24시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이가 아니죠. 예. 큰일 납니다. 그러면 뭐 결국 제품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TSMC 왜 이렇게 강하고 삼성은 TSMC를 왜 못 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빅2라고 하지만 빅2라고 말할 수 없는 이제 상대가 안 돼요. 안타깝게도. 삼성이 D램에서는 여전히 강자지만 메모리 분야에서는 이 파운드리 즉 위탁 제조 분야에서는 13%거든요. 근데 TSMC가 60% 이상이고 특히 7나노, 5나노 이쪽 그 첨단 분야에서는 90%예요. TSMC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이 13%라고 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에 스스로 그 내부 거래하는 게 많아요. 자기들 스마트폰 만드는데 거기다가 납품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야,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말이야 5나노, 3나노 다 만들고 있으니까 금방 쫓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게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못 쫓아온 거면 예.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비즈니스 아닙니까? 기술이 좋다고, 즉 실험실적 차원에서의 기술이 좋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죠. 과거에 붕괴된 소련은 어마어마한 과학기술들을 갖고 있었어요. 실험실에서. 하지만 그게 비즈니스 현장에 오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다. 결국 큰 고객센 빅테크 기업에서 써줘야 되는 거죠. 써줘야 되는 거죠. 써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가가 낮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납기를 잘 맞춰야 되는 거고 고객들이 흡족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TSMC가 그걸 잘하는 겁니다. 수율도 높아야 될 거. 예. 그러니까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게 납기이고 원가거든요. 수율이 높으면 그만큼 원가가 낮아지는 거니까. 예. 가격이 낮아지는 거니까. 근데 TSMC는 어떻게 그러느냐? 처음부터 여기는 고객 지향적으로 간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처음부터 잘 알아듣고 거기에 자기를 다 맞춰간 겁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TSMC의 강점이 뭐냐면 IP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데 TSMC의 설계도를 맡겨서 위탁 제조하는 기업들은요. 자기가 다 설계하지 않아요. TSMC가 이미 많은 설계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산 라인에서 작동이 되는 설계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TSMC의 고객들은 그것들을 얽히설키 맞추어서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또 부분적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하기가 상당히 쉽고 그렇게 설계를 하면 생산 라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상상만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실제 라인에 와서는 작동을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미세한 공정이기 때문에 약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또 이 자외선을 어떻게 쪼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법들이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TSMC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수율이 높을 만한 그런 환경들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삼성은 크게 보면 약점이 D램으로 잔뼈가 굵은 D램으로 성공한 기업이잖아요. 네. D램과 파운드리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D램은 그냥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사가세요. 이런 거죠. 고객을 만나서 뭐가 필요해서 공급자 중심이네요. 그렇죠. 공급자가 알아서 기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도 그렇잖아요. 인텔도 CPU를 만들 때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사가는 방식이거든요. 그 인텔도 파운드리로 전환을 했는데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업 문화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고객 지향적으로 고객 친화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고객하고 경쟁하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삼성이 애플의 반도체 설계도를 갖고 하다 보면 유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애플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내 노하우가 내 경쟁업체한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죠. 네. 그것도 삼성의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TSMC는 그게 자기들은 자기 제품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고객의 비밀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는,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고, 삼성은 고객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죠. 그렇죠.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 근데 실험실적 기준에서는, 실험실에서는 상당히 정교한 반도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게 삼성전자가 해결해 놔야 될 숙제겠네요. 네. 근데 중국이 반도체 기술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뭐, 이제 기술력도 높아졌다고 하던데, 첨단 반도체는 여전히 잘 못 만들잖아요. 왜 그런 거죠? 첫째는 EUV 장비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중국이 납품되는 거를 미국이 막고 있지 않나요? 미국이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EUV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기업이 네덜란드의 ASML 하나예요. 그 하나인데 그 ASML을 그러면 왜 남의 나라 기업이 중국에 납품하는 걸 미국이 왜 막냐?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ASML의 기술과 부품을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역학관계가. 네. 그러니까 너 말 안 들으면 그럼 미국 기업이 이제 제공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SML이 만드는 EUV 장비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ASML이 최종적인 조립자이지 그 부품은 전 세계가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 일본, 미국 전 세계가 다 결합이 돼서 ASML의 EUV 극자외선 장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차단하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그 EUV 장비를 중국이 손에 넣을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해석을 했던데 그 일본의 유노가미 다카시라고 하는 이 반도체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왜 중국은 반도체 설계는 하면서 설계는 첨단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중국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같은 데서 설계를 잘해요. 그 왜 만들지는 못하냐 그러면 그걸. 이거는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중국이 체조는 잘하잖아요. 아, 잘하죠. 정말 잘하잖아요. 뭐 배드민턴도 잘하고 혼자 하는 건 다 잘한다. 탁구도 예. 엄청 잘해요. 중국. 혼자 하는 건 다 잘한다. 설계도 혼자 하는 건 다 잘한다. 근데 반도체 제조는 혼자 제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대한 팀이 돼서 해야 되는데 팀이 돼서 하는 일은 못한다. 왜? 자기 공이 드러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머리 쓰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축구 못하듯이 반도체 제조도 못하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을 내렸던데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반도체 현장에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걸로 빛을 쏘여서 화학 제품으로 그걸 씻어내고 깎아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중국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한국 경제 좀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금 2024년 8월 한국 경제는 어떻고 올해 소비, 투자, 수출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아진 거죠? 작년보다는 좋죠. 네. 특히 좋아진 게 반도체 부문인 거죠. 반도체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좋아졌죠. 예, AI 때문에 좋아진 겁니다. 네. AI 때문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건립 붐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웬만한 클라우드 업체들은 다 이 데이터 센터를 새로 만들고 확장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의 그 GPU 상품들입니다만은 그 프로세서들이 그만큼 나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메모리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메모리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HBM이 많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물량으로도 많이 팔리지만 값도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거고, 그 HBM에 들어가는 D램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와 관련된 수출들이. 네. 그런데 사실 다른 부문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뭐 철강이라든가
이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중국이 워낙 뭐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다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래서 삐걱하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과거에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쫙 치고 올라오면서 일본 산업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네. 일본의 도시바, 소니 이런 데들 다 무너지지, 일본 조선업도 흔들거리지, 뭐 철강도 그러지 하는 게 다 한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한국과 중국이 거의 그런 구도로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미중 갈등이 없었다면 이미 중국은 한국을 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구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고, 한국 기업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조금 뭐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기도 하고, 특히 방산이라든가 또 원전 같은데 또 반도체 이런 데들이 이제 뜨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그런 업종들, 이거는 중국 때문에 한국이 기존의 위치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내수는요? 요즘에 수출은 좋다고 하는데 내수 이제 관련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내수 안 좋죠. 저는 내수 안 좋은 이유가 우리나라 돈을 밖에 나가서 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좀 많이 느끼는 게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너무 많이 나가요. 예. 그것도 좋은 데를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나가려고 돈 아껴요. 신혼여행은 네. 이제 좀 요즘 잘 가는 사람들이 하와이를 가잖아요. 네. 이제는 신혼여행이 아닌데도 저희 주변 지인들이 하와이를 너무 자주 가요. 이제 다녀봐서 익숙해졌고, 네. 예, 국내에서 돈 쓰는 거하고 해외에서 돈 쓰는 거를 그렇게 구별도 안 하고, 요즘에 제주도가 또 너무 뭐 물가를 너무 올려치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주도 안 가고 차라리 일본 간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한국인이고, 유럽 가봐도 동양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안 쓰고 밖에 나가서 쓴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쓴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1, 4분기 금액을 보면 한국 가계 지출이 한 200조 정도가 되는데 해외에서 지출한 건 한 7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은. 근데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매우 빨리 늘어날 거라고 보고 최소한 한 20, 30%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 지출 중에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그만큼 국제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한국인의 세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수, 국내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왜냐? 이걸 수출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국내에서 식당을 하더라도 이거를 글로벌 비즈니스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외국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한국 내수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장사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또 무슨 요인이 있느냐?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0.7 또 그 밑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 2명이, 가임 인구의 남녀 2명이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라고 하는 거인데, 그게 2명이 0.7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임 인구라고 하는 게 15세부터 55세까지인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한 40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고인구 비율, 젊은 인구 비율은 3분의 1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들은 많겠지만 노인들은 별로,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별로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 경제학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예. 그냥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고 소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생산 가능 인구만이 아니고 이거는 소비 인구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더 쓰니까. 예. 노인들은 실버 산업이나 뭐 좀 되면 될까? 이건 별로 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산을 하고 쓰기도 쓰는 건데 그 젊은 사람들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그들이 해외 나가서 또 쓰는 데다가 뭐 이렇게 되니까 내수는 정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방입니다.
지방. 젊은 사람들이 지방 안 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예. 동탄만 해도 잘 안 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대기업 합격해도 대기업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방이 있고 하면 예.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요즘에는 아니 나 안 갈래. 지방에는 노인만 있고요. 수도권. 예. 지방에는 노인만 있는데 노인은 돈 안 써요. 젊은 사람들은 다 수도권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주로 1인 가구이고 그 1인 가구 숫자가 서울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늘어난다. 네. 요즘에 보면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 외국인들 꽤 많이 오고 있어요. 홍대 앞 같은 데도 그렇고. 이쪽 동네도 많아요. 예,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중진국이라고 하는 데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다가 보니까 그들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중동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 전 세계를 놀러.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도 가고 뭐 한국도 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것에 꽤 큰 부분을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쓰는 것이 채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거는 수출입니다. 그거는 그냥 국내 사람들 지금까지 그냥 앉아서 식당 문 열어놓으면 오겠지 뭐 하는 수준의 비즈니스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수출이다 이거죠. 그거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진 뭐 위기 징후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인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가 너무나 급격히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요. 그렇게 빨리 안 줄어들어요. 5천만 인구는 별로 안 줄어든다. 그런데 55세 이하 인구를 보면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1학년 아이들 숫자를 놓고 보면 너무나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거는 노인 인구는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보는 인구 숫자는 그냥 노인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그렇죠. 노인은 빼야 됩니다. 노인은 빼고 55세 이하 인구만 놓고 우리가 경제 정책을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한국이 가진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거겠네요. 네,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나요? 네, 절대로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봐요. 돈 준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적응을 해야 돼요. 그걸 가장 잘 적응을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싱가포르 같은 나라죠.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예요. 싱가포르 인구 800만. 우리나라 지금 인구 5천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수 인구를 생각을 해보면 조만간 2천만이 밑으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나라가 어디냐? 싱가포르 같은 나라예요. 이 나라는 내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내수가 완전히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룩셈부르크의 1인당 소득이 12만 달러예요. 네. 싱가포르는 8만 달러예요. 내수가 하나도 없는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그거는 모든 걸 글로벌 비즈니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수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는 나라들인 겁니다. 그게 스웨덴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나라들. 우리가 거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 글로벌로 가야 된다. 글로벌을 가야 되고 무조건 글로벌이다. 이제는. 한국 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글로벌의 그럼 대장이 미국죠. 이제 보면 미국 대선 이제 100일도 채 안 남았죠. 트럼프와 이제 해리스 후보로 이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데 누가 되리라 보세요. 뭐 선거는 사실 막바지까지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베팅할 수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누군가로 이제 예상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해리스가 며칠 전에 바이든 때보다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더 힐이라고 하는 정치 매체가 7월 30일 날 조사를 한 게 있던데 트럼프 지지율이 48, 해리스가 46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바이든 때는 어땠냐면 48대 41이었어요. 바이든이 41이었어요. 근데 해리스를 바뀌고 나서 급격하게 뛰어올라서 그게 46이 됐어요. 네. 2% 차이가 안 나더라고.
뭐 어쩌면 조금 있다가 해리스가 더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진 나오면서 아 이건 딱 선거 끝났다 했는데 트럼프네 그냥 사실 이거 그랬는데 며칠 된 일도 아닌데 네. 이렇게 세계적인 바람이 바뀌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제일 큰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백인 남자들, 정통 백인 남자들인 거죠. 그리고 마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지 않나요? 한 번도 없죠. 여성들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 그렇죠. 네. 지금은 아직도 부통령이죠. 지금 이제 아무튼 여성들은 주로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 거고 백인 남성은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거고 그런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뭐 현재로 보면은 해리스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내다보기 쉽지 않죠. 네. 그래도 현재까지는 어쨌든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더 앞서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뭐 분위기는 트럼프가 그럼 이제 트럼프 당선 시에로 뭐 가정했을 때 미국과 세계 경제 향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뒤집힐 거라고 보는데요. 당장 문제가 될 게 소위 유니버설 테리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편 관세?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평균 관세율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거의가 관세가 없어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물건들에 대해서 뭐 23%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되고 하는 그런 거. 지난번 트럼프 때 그거를 했었고 그걸 이제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2% 정도 되고 거의 관세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거를 10%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일본에서 수출하는 것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그중에서 특히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100%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요 전 세계의 무역은 뭐 확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수출도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뭐 미국에 거의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수출을 못하는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중국산 물품들은 나머지 세상으로 그야말로 막 홍수를 이루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게 과연 될 건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커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의회가 과연 그렇게 해주려고 할까?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면 미국은 그야말로 외톨이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할까? 미국의 이 주류 정치인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죠. 자, 그럼 트럼프와 달러, 비트코인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 전 다른 코인 투자하지 않고 비트코인만을 조금씩 모아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트럼프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4시인데 좀 재밌었던 거는 얼마 전에 피격 사건이 있다 보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도착했는데 한 1시간 뒤에 이제 실제로 연설을 하셨는데 연설에서도 와, 어쨌든 한때 대통령 하셨고 지금 대통령 후보인 분이 하는 말이 야, 5등이 이렇게 셀 수 있구나.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중국이 비트코인 강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비트코인 강국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강했던 워딩이 이제 금 시가총액보다 비트코인이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엄청난 희망찬 발언들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했단 말이죠. 자기는 이제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크립토라는 게 암호화폐니까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죠. 반대였죠. 이게 저 암호화폐라는 게 사기꾼들 아니야? 뭐 이거 뭐 황당한 거 아니야? 이런 발언을 했다가 이제 확 바뀌었어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할 거다. 그 첫 번째가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체하겠다. 게리 헬스닝 했다. 그분이 겐슬러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너무 부정적이니까 내가 해고시키겠다. 그걸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할 가능성이 꽤 있죠. 그건 가능성 높겠죠. 그거는 꽤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그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을 위법한,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한 거라고 해서 잡아넣는 그런 일들이 확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SEC의 규제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암호 업체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꽤 높고, 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미국의 이 암호화폐 산업이 더 커지게 될 수 있겠죠. 채굴도 뭐 활성화시키겠다. 예,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채굴은 그건 전기 문제잖아요. 네, 채굴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미국 전기는 비싸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싼 나라에 가서 채굴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뭐냐면 이 스트래티직 리저브를 암호화폐로 쌓겠다고 그랬거든요. 전략적 자산을 가져. 전략적 자산,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로 비트코인을 갖다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주로 하는 일은 원화 가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외환 보유고가 만약에 없다면 원화 가치가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달러를 뒷받침하기 위한 스트래티직 리저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달러 가치를 낮추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트럼프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달러가 너무 세.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해. 그래야 미국제 물건들 메이드 인 USA가 수출이 될 수가 있어. 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약달러의 강력한 지지자예요. 약달러 정책에.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스트래티직 리저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달러 가치를 높이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테니까. 네.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과연 정말 그러면 둘 다 이룰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건 경제 원리에 맞지를 않죠. 시장의 원리에. 거기다가 또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수입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걸 줄이겠다. 네. 관세를 높여서. 관세를 높이게 되면 그거는 달러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가 밖으로 잘 안 나갈 테니까. 세계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즉 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강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사실은 달러, 암호화폐, 관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 같은 거 안 믿어요. 그거 하는 말이지 해봐라 그게 되나. 결과적으로는 관세 올리게 되면 달러 강세가 되지. 그럼 어떻게 달러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은 그렇게. 자, 지금 그럼 미국 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여전히 좋은가요? 다 좋죠. 최근 지표를 보면 수출도 늘어나지, 투자도 늘어나지, 소비도 늘어나지 다 늘어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미국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떠냐. 5명 중에 3명은 리세션이에요. 경기 침체야. 지금이 경기 침체예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금이 경기 침체예요. 물론 경기가 안 좋은 데들도 있죠. 특히 이제 서부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기가 안 좋아요. 그 남부 쪽은 경기가 좋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데들도 있고 좋은 데들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경기 침체라고 스스로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현실은 평균적으로는 경기가 좋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의 물가랑 고용은 어떤 상황이고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언제쯤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에서는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약간 시사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9월 달 정도 되면 내릴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뭐 사실은 이 연준 의장이 발언하는 거는 무슨 이 선문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데 그 연준이 추구하는 큰 두 가지의 지상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고용을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물가 목표는 대개 2%, 물가 상승률 2%예요. 그런데 최근에 6월 달 자료를 보면 3%까지 내려왔어요. 그건 상당히 2%에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은 보면 실업률은 대개 4% 정도가 완전 고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뭐 그게 철칙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연초에 3.7% 정도까지였다가 실업률이 그러니까 완전 고용 이상인 거죠. 아주 고용 상태가 좋다가 최근의 자료는 4.1%까지 높아졌어요.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약간 미달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물가는 상당히 안정이 됐는데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네?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할 만도 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파월이 9월 인하설을 시사한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특히나 더 트럼프 요인도 꽤 있어요. 여기에 보면. 트럼프가 이런 질문을 받았잖아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준 의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번에 답이 뭐였냐면 내 하는 거 보고 잘하면 그냥 계속하게 해줄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 약달러예요.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러려면 금리 인하인 거죠. 돈을 많이 풀어내야 달러 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앙은행에다가 계속해서 돈을 풀라고 압박을 가해요. 중앙은행 독립성 같은 거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아마 파월도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분명히 저는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를 보는 거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알아서 그 이전에 알아서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근데 객관적인 이 실업률, 물가 상승률 그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낮출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러하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미국을 이제 따라서 이제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라 환율은 지금 1,380원대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 좀 낮아지겠네요. 우리나라 금리는 대개 미국하고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뭐 내수를 놓고 본다면 금리를 낮추는 게 맞겠지만 그러고 나면 달러가 잘못하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집값이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개 연준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대부분 나라가 그러죠. 연준하고 달리 움직이는 나라가 큰 두 나라가 있죠. 중국, 일본. 네, 중국, 일본 두 나라 다 뭐 연준하고 달리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금융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나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열풍, 그 AI 열풍은 투자 심리는 언제쯤 좀 끝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보시나요? 저는 상당 기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좋은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챗GPT가 나왔을 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충격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결과. 그게 짬짬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현재로서는 뭐 눈에 띄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뭐 조만간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가장 투자를 많이 할 분야가 그러니까 AI, 그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또 원전, 방산 뭐 이런 분야들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공화당 지지자분들은 지금이 리세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우려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잖아요. 교수님은 그런 입장에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경제 위기 온다고 보시지 않은 입장이시군요, 그러면. 예. 특히 금리를 0.25%에서 5.5%까지 급격하게 올렸을 때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다 이건 경기 침체다. 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실제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앞으로는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거 저는 별로 가능성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그건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관세를 급격하게 올리는 상황. 그렇게 되면 저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관세를 급격하게 올릴까?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부동산도 좀 한번 여쭤보면 올해 1월에서 7월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람들 심리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뉴스에서는 뭐 서울 집값 몇 주째 상승 그다음에 뭐 강남 3구 특히 뭐 반포 같은 데는 지금 40억대 뭐 군평인 같은 경우는 50억대 아크로 리버파크였나? 아마 한강이 보이는 쪽인 것 같긴 한데 열렸다 막 이런 기사들 막 뜨고 있는데요. 전용 면적 25.7평짜리가 그렇게 50억까지 가고 그러면 정말 충격인데 아마 로얄 알랄에 이제 한강 보이고 그런 거겠죠. 저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뭐 또 다시 오르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기대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만은 이거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르는 데는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새로운 집, 새로 지어진 집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집들의 부자들, 젊은 부자들이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집들, 그 값은 올라간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 옛날에 지어진 집, 이런 집들은 값 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이건 인구 구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가 뭐 포항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집값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지정학적인 문제예요. 왜냐 거기에 경제를 지탱하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었거든요. 철강, 조선 뭐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수출 많이 하던 데들 거기에서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경제가 유지가 됐던 데들인데 그거 다 이제 사양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체할 산업들은 그 지역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거기다 혁신 도시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 혁신 도시는 그냥 유령 도시가 되는 거인 거죠. 자, 그렇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이렇게 쇠락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기반을 두고 있던 지방의 많은 도시, 주로 제조업들이었기 때문에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힘이 빠져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살고 싶어 하고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느냐. 네. 그 집값은 오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거 도심인 거죠. 우리가 한동안 말이죠. 좀 저희 세대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나중에 돈 좀 벌고 은퇴하고 나면 전원주택 가서 살겠다. 그 얘기 많이 했죠. 그 얘기 많이 했죠? 네. 실제 전원주택 가서 살아보니까 지옥이에요, 이거는. 네. 너무 불편하고, 동네에서 차별받고, 밤에 무섭고, 어디 가서 밥 한 번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다 서울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곳의 주택 가격은 그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느냐? 그거는 새로 지은 집들, 아파트 단지에 좋은 식당까지 같이 있는 집, 그런 데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곳들, 이런 데들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 실내 내부의 설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걸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그래서 젊은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집들, 거기 값은 올라간다. 결국 수도권에서도 신축을 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재건축한 것들. 입지가 좋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은 잘 안 되는데 거기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다. 근데 재건축으로 더 이상 돈 벌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재건축으로 신축이 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재건축을 하는 사람은 돈 벌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건설 원가가 너무 높이 들고 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근데 일단 만들면 매우 비싼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재건축, 신축과 같은 수준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죠. 그런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바닥 따지고 상승으로 이제 들어섰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하락을 얘기하신 분들은 일시적 반등 얘기하시는 분들 아직 여전히 좀 있거든요. 저는 좋은 집들은 그럴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서울에 좋은 집. 아, 좋은 집은 이미 상승을 들어선 거다. 예. 앞으로도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이 그렇거든요. 일본을 보면 지방 도시의 그 단독주택들이 값이 형편없는 수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쿄 주변에 위성 도시들 있잖아요. 주거 지역들. 이런 데 집값도 굉장히 거기 전혀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도심에 새로 지은 집들 값은 올라가거든요. 계속해서. 그거는 저는 새로운 수요라고 생각해요. 그 새로운 수요는 누구냐? 새로 부자가 된 사람들인 거죠. 새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노인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관광객들,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일본도 보면 대도시의 도심 내 집값은 올라간다. 하지만 주변의 이 위성도시들이라든가 또 지방이라든가 이거는 뭐 해결책이 없다, 기본적으로. 더 이상 이제 우상향이 아니라 이제 우상향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를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 현상 때문에 이번에 특히 강남 3구가 많이 올랐는 것도 영향이 있는 거겠네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뭘까? 우리나라는 나이 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집은 값이 잘 안 오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똘똘한 한 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이 든 사람들이 한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작은 연립주택이나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를 가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연금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걸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강화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집, 저가의 집들, 1인 가구용 주택들, 이런 것들을 보유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자살 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났느냐. 1인 가구는 늘어나는데 1인 가구를 소유할 사람들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월세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떨어져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역전세가 되는 거고 깡통전세가 되는 거고, 네. 그게 전세 사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작은 거 여러 채는 안 해. 그럼 뭐냐? 큰 거 한 채예요. 비싼 거 한 채. 그게 똘똘한 한 채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데로 수요가 몰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안 바뀐다. 왜냐하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이거 투기꾼이라고 하는 인식이 안 바뀌어요. 이거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은 걸 여러 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건 나쁜 일종의 범죄자처럼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안 해.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해야 돼. 그러면 고가의 한 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럼 올해 하반기 집값은 교수님은 서울은 더 오를 것이고 이제 경기도에서 입지 괜찮은 곳, 지방은 좀 여전히 주춤할 것이고 그렇게 예측하시나요? 저는 뭐 그 하반기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죠. 제가 뭐 그 시장에 직접 들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비싼 데가 더 비싸진다. 네, 비싼 데가 비싸지고 젊은 사람들, 젊어서 돈 번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다니면서 연봉 2억씩 3억씩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 거기를 보면 된다. 비싸다는 얘기해 주셔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예를 들면 뭐 한강이 보이는 반포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나 온벨 같은 데는 9평에 40, 50 이게 나라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여기 누가 들어가서 사냐. 이렇게 뭐 다른 데 집값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뭐 대부분 이제 평균이 10억을 넘어갔으니까 괜찮은 데는 뭐 10억, 20억 넘어갈 테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 서울 집값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런 거 얘기하시면서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든가 PIR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비싸죠. 근데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비싼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비해서 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치 연봉을 모으면 비싼데 집 한 채 산다. 이거면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샹하이라든가 베이징은 어떠냐? 한 50년 모아야 돼. 홍콩, 싱가포르, 뉴욕 다 보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싸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이야기고 뭐 가급적이면 쌌으면 좋겠죠. 그렇죠. 특히 예를 들어 뭐 휴스턴이라든가 뭐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이런 데는 뭐 한 6, 7년치 모으면 집 한 채 사. 그것도 뭐 풀장도 있는 집도 살 수 있어. 그런 나라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그런 데는 농지 보호 같은 거 안 해요. 집 짓고 싶으면 그냥 가서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 그런 도시들은 집값이 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땅 한 평 구하려면 새로 땅 한 평 구하려면 어디 가서 무슨 허가 받아야 되고 뭐 저 산림 무슨 훼손 허가 받아야 되고 뭐 복잡하고 웬만하면 허가 안 내주고 이러는 데들은 집값이 엄청 비싼 거죠.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우리가 비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땅이 없는데 하늘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된 거고 그것을 이제는 예술 차원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신도시를 만드는 이런 감각이라든가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더 비싸졌을 수도. 그럼요. 그거 땅이 작으니까. 단독주택으로만 살았으면 아마 지옥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 어떤 분들은 또 일본처럼 한국 부동산 장기 침체 가능성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겠네요, 그러면. 지방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방은 그냥 소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여기서 말씀하신 지방은 모든 게 소멸이 아니라 이제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소멸이라는 의미인 경우가 있죠. 대도심은 괜찮겠죠? 지방도 세종시 같은 데는 괜찮죠. 그러니까 앞으로 야 여기는 그래도 한국인들이 여기에서는 뭔가를 해낼 거야. 전 세계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데들은 산다. 지금 우리가 뭔가 굉장한 걸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반도체, 또 자동차, 또 K-팝,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어디서 만드느냐 그럼 지금. 서울이죠. 대부분은 사실은. 네. 대부분은 서울에 그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없어지지 않을 산업. 그게 뭐냐? 공공부문이에요. 정부. 세금 거둘 테니까. 서울, 세종시죠, 그게. 거기는 계속 돈이 있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부동산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불러온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금리죠.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이것은 코로나가 딱 되니까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0년 초, 2020년 3월 그때까지를 놓고 보면요. 이제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무슨 뭐 그게 뭐 신천지인가 뭐 무슨 그 교회에서 뭐 막 코로나 환자들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경제가 다 얼어붙었잖아요. 경제가 다 그냥 다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비행기도 안 타고 식당에도 못 가고 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하고 제1선에 나선 조직이 바로 중앙은행들이었던 거예요. 미국의 연준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0.25%로 떨어뜨린 겁니다. 제로금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로금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을 무한정 풀어냈다. 빌려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빌려가서 그거 써라. 대출해 줄 테니까. 이런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돈이 마구 풀려나간 거예요. 자, 그렇게 됐더니 그게 처음부터 소비로 가지 않았어요. 소비를 늘리려고 그렇게 한 건데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뭐가 늘어났냐? 그 돈들이 자산으로 간 거죠. 그 돈들이 자산으로 몰려가서 그게 증권으로 갔고 주식, 그게 암호화폐로 갔고 그게 주택으로 갔고 그러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뛰었습니다. 제일 많이 뛴 게 암호화폐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많이 뛴 거고 정말 폭등을 했던 거죠. 그중에서 좀 덜 뛴 게 주택 가격이었어요. 그게 뭐 적은 데는 한 50%, 많은 데는 한 100% 정도 주택 가격이 그렇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 게 또 돈을 풀어낸 게 바로 주택 가격을 높여놓은 겁니다. 주식 가격, 암호화폐 다. 그러다가 그렇게 돈을 마구 풀어내다 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2022년 2월에 터진 사건이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그것 때문에 세계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고 석유 가격 폭등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마구 풀려난 돈들이 겹치면서 인플레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막 그 물가 상승률이 막 8%, 9%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외식 물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다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2022년 5월 이후 그때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고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가격 제일 먼저 폭락했지. 그다음에 주식 가격, 주택 가격 다 같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택 가격이 2022년까지 그렇게 올랐다가 네. 그 이후에 계속 추락을 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교수님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젊은 부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 부동산은 그건 불패다. 하지만 산업이 위축되고 네.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데는 오를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 분들이 특히 부동산의 70%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바꿔 나가야 될까요? 그럼 앞으로는?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미국 같으면 한 30% 그 정도 되거든요. 네. 부동산 비중이. 우리는 그게 70% 뭐 높을 때는 80% 갔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요. 저는 주식, 채권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의 신뢰성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권의 전문가가 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금융상품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사람이 전문가가 되려면 사실은 그걸 본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다 직장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본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그 전문가들이 맡아서 자기 일처럼 똑같이 판단하고 성실하게 그 자산을 운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럴까?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애널리스트들의 그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뒤에 매도 추천, 매수 추천이 있잖아요. 거의 매도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매수해요. 그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도덕적 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럼 그걸 믿을 수 있겠냐? 그 사람들한테 과연 완전히 믿고 내 돈을 맡길 수 있느냐? 그러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각자 해야 돼요. 각자 하는데 자기 본업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하려면 자기 본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제일 믿을 만한 게 뭐냐 그러면 네. 자산 중에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뻔히 알 수 있는 자산입니다. 공부하지 않고도. 그게 아파트예요. 어느 아파트 몇 동 하면 안 가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투명한 자산이 아파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그게 또 올랐었고. 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은 그래도 좀 조심하는 거는 좀 좋을 것이다. 네. 자, 중국말 좀 마지막에 여쭤보면 삼중 전의 이후 중국 경제의 행로는 좀 어떻게 되려나요? 저는 뭐 크게 달라질 거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와. 네. 그 삼중전의 발표문을 봐도 그렇고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달라질 수도 없다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의 현재 특징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공동부유 또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공동부유는 뭐냐면 같이 잘 살아야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정책이 바로 부동산 억제 정책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게 가던 그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 돈줄을 끊는 정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헝닭으로 부도나지, 뭐 비구위안이라고 하는데도 부도나지,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부러 돈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거기로. 네. 왜?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버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대다수의 중국의 시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 되는 거고, 그건 공동부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공동부유를 하려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은 안 돼 라고 하는 게 시진핑 주석의 확고부동한 입장인 겁니다. 그 부동산 시장 죽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줄고 부동산 개발업체들 망하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하는 게 사실은 의도한 바다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 지금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던 그 돈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는 신재일 생산력인 거예요. 거기에 투자되도록 하겠다. 그게 뭐냐? 그게 전기차, 태양광, 항공우주, 반도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방위산업 이런 것들이 다 첨단 산업들인 거거든요. 이게 첨단 제조업들 여기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대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국 몽인 거죠. 그게 위대한 중국. 그리고 중국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하겠다. 중국 내부에서 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중국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달라지지 않아요. 이렇다 보니까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 사람들 전체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이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떨어지면 돈 쓸 수 없어요. 위축되죠. 예. 거기다가 언제 전쟁이 날지 알 수가 없어. 네. 이거는 중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게 국가보안법 뭐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다 감시하고 있지. 대만 침공한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이거면 전쟁 반드시 날 거야 라는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내 재산도 줄어드는데 전쟁도 난대. 어떻게 하냐? 그럼 저축을 해야죠. 그 저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거는요. 저축을 한다는 얘기는 중국의 은행들에 돈을 쌓아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돈이 불안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 돈이 불안한데 저축은 해야겠어.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러면 달러를 사두는 건데 중국은 달러를 사둘 수가 없잖아요. 미국하고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뭐냐? 금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 내부의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렇게 되는데 중국의 금 수요 증가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인민들이 저축을 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소비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첨단 제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삶은 어떠냐?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성장률은 5% 뭐 이렇게 될 수 있어도 실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후퇴.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생필품 소비가 급감하고 중국의 전기차는 잘 나가고 이런 현상이 같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뭐 이런 것들 뭐 그야말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 왜? 중국 내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 공장을 돌리긴 돌려야겠는데 또 어디다가 파냐 그러면 그 생필품들은 그 밖에다가 내다가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거고, 그 중개를 하는 데가 테무,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데들인 거죠. 네. 안 그래도 중국 그 말씀하신 그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커머스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상당히 들어왔고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거기에 납품을 하던 중국 업체들이, 테무에 납품하는 중국 업체들이 막 시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쥐어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쥐어짜임을 당하면서도 뭐 때문에 테무에다가 중국 업체들은 납품을 하느냐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테무에다가 믿지면서 납품을 하거든요. 손실을 봐가면서. 손실을 보면서 납품을 하는데 납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손실이 더 큰 거예요. 공장문을 아예 닫아야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중국 내 소비가 너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내기 수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생필품들도. 그리고 중국의 식량 연료 비축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급자족 국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국가. 그런 국가를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 전쟁 국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석유 뭐 1년은 쓸 수 있어. 전쟁이 나더라도 식량 한 1년 먹을 수 있어. 원자재 문제 없어. 그게 다 갖다가 전쟁을 대비하는. 그렇죠. 전쟁을 대비하고 또 미국이나 이 나토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 대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한간에 중국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활용.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 제조업은 발전할 거예요. 발전한다. 네, 첨단 제조업은 발전하는데 소비재 산업은
저는 부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의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네. 지금은 그 공장 설비가 있는 상황에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손실이 날 거 아닙니까? 중국의 수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못하죠. 그럼 감가상각이 계속 될 거고 그 중국의 소비재 산업들은 계속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거를 중국의 지도부 공산당이 그거를 돌릴 생각이 있느냐? 그런 생각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 소비에 의해서 발전하는 방식. 이거는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본주의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게 소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중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첨단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첨단 산업은 그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게 소비를 위한 것이냐? 아니에요. 정확히 뭐 때문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위대한 중국을 위한 것이죠. 중국몽? 네. 자, 미중 갈등 앞으로 계속될 텐데 앞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관세겠죠.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관세로 하려고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기술이 첨단 기술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네, 그런 방식을 취할 텐데 그러면 중국은 무너질 거냐? 안 무너질 거라고 봐요. 다만 예전 같은 성장은 없죠. 예전처럼 성장은 못하고 중국 인민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산업은 발전할 거고 그런 상황이 더욱더 심화가 될 거다. 그것의 극단에 가 있던 나라가 소련이었어요. 소련의 과학기술은 위대했어요. 하지만 보통 인민들의 삶은 정말 피폐했죠. 그 격차, 괴리가 점점 더 심하게 벌어졌던 거고 결국은 붕괴됐던 거죠. 그렇다고 뭐 중국이 소련처럼 붕괴되고 소련 꼴이 그렇게 되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3, 40년이 걸리는 거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중국도 한국처럼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저는 뭐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 한국이 이제 시작이 된 일이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네, 중국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고 네. 저는 뭐 그거는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그렇게 멸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지면 멸종의 길로 가더라고. 부자가 되면 멸종의 길로 가요, 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기 싫어하잖아요, 다. 내가 즐기고 싶고 나의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거지 아이를 위해서 그걸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어떠냐?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낳고 뭐 그게 원래 인류의 모습인 거죠. 되는 대로 낳는 거. 그런데 이게 부자가 되고 교양이 생기고 뭐 품격이 생기고 그러면 안 낳아요. 그럼 소멸하는 거죠, 그게. 네. 자, 그럼 미중 갈등 계속될 텐데 그 중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한국의 산업과 한국이 취할 전략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가장 큰 수혜 품목이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놨더니 꼭 필요는 한데 공급해 줄 데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있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의 그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원전이고 그게 방산이고 그게 반도체고 그게 조선산업이고 뭐 다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 시장은 떼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중국 시장에 내다가 팔아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거는 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국 편에 설 거냐 미국 편에 설 거냐를 이제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가깝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다 계속 물건을 팔겠다. 이거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입장을 우리 국민이 분명히 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는 그랬을 때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방위산업, 조선산업 그리고 원전, 반도체 이런 분야, 전기차도 중국을 끊어내려고 그러잖아요. 뭐 이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럴 때 전기차에서 최강자가 누구냐? 그러면 한국이에요, 거기요. 네. 일본을 살짝 여쭤보면 일본 경제는 지금 어떻고 최근에 엔화가 바닥을 조금 그래도 찍고 조금 최근에는 급등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엔화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일 것 같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동원을 해서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팔고 하는
이런 그 시장 개입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일본이 계속해서 쇠락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GDP 규모로 보면 전 세계 2위였다가 4위까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 또 유럽 국가들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가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이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을 대체하는 그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느냐? 그게 일본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이 중국 대신 일본하고 손을 잡는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중국이 빠지게 되는 그 자리를 일본이 대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게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큰 요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부의 동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일본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의 일하는 태도, 일본 사람들의 비즈니스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여전히 폐쇄적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뭐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없어요. 밖에 나가보면. 전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은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죠. 소위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발휘해서 아주 정교하고 수십 년 동안 해온 걸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바꾸지는 못해요. 바뀌지 않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수요가 바뀌지 않는 산업. 그게 소재 산업, 뭐 장비 산업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바뀌어요. 수요가. 그런데 최종 제품 산업들이 있죠. 최종 소비재 산업. 이런 거는 소비자들의 마음이 뭐 휙휙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일본이 다 망한 거예요. 왜? 스스로 바꾸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 소비가 잘 안 바뀌는 산업들. 그거는 일본이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혹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탈출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그런지라 만약 아니라면 일본 경제 여전히 회복 불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일본 경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급변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급변하지 못해요. 한국인들은 급변할 수 있어요. 시장이 확 바뀌면 소비자의 입맛이 바뀌면 우리는 식당을 확 바꿔버려요. 과거에 하던 거 다 문 닫고 새로운 식당 계속 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일본은요. 100년 가게, 200년 가게 뭐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비즈니스에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세계 소비자들의 입맛이 바뀌고 취향이 바뀌는데 일본은 못 바뀌는 거죠, 그게. 그게 일본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고 계속 쇠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계 소비자들이 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이 바뀌지 않는 면, 그걸 보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게 일본 관광이라고요. 여행 가면 참 좋아요. 예,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걸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으로서는 망했는데 관광으로서는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하니까 한편으로는. 그걸로는 지금 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혹자는 한국이 잃어버린 일본의 30년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은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겠네요, 그러면. 일본처럼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한국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개방적이에요. 일본보다는 훨씬 개방적이고 그리고 망하는 꼴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근데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외국인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싱가포르이고 스위스고 스웨덴이고 다 그런 나라들인 거죠. 근데 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하면 그냥 글로벌이에요. 누구나 다 영어하고 누구나 다 밖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 출신이냐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제 글로벌과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딱 주고 가신다면요. 이제 내수는 없습니다. 내수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내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을 글로벌한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셔야 되고, 그래서 뉴스를 보시더라도 글로벌 관점에서 뉴스를 바라보시고, 투자를 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식당 하나를 열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내 식당에 어떤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도 개인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홍보하고 가신다면? 김종호의 경제TV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 상황이 어떤지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많이 찾아와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는 이제 8월 달에 또 배웠으니까 올해 연말에 네. 2025년을 좀 전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네. 대통령 선거 당선 되고 이후에 나서. 하면 되겠네요. 과연 되었는가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회사님은 김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